소나무 숲과 길이 있는 곳, 그곳에 9월이 있다. 소나무 숲이 오솔길을 감추고 있는 곳, 구름이 나무 한 그루를 감추고 있는 곳, 그곳에 비 내리는 9월의 이틀이 있다. 그 9월의 하루를 나는 숲에서 보냈다. 비와 높고 낮은 나무들 아래로 새와 저녁이 함께 내리고 나는 숲을 걸어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나뭇잎사귀들은 비에 부풀고 어느 곳으로 구름은 구름과 어울려 흘러갔으며 그리고 또 비가 내렸다. 숲을 걸어가며 며칠째 양치류는 자라고 둥근 눈을 한 저 새들은 무엇인가. 이 길 끝에 또 다른 길이 있어 한 곳으로 모이고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모래의 강물들. 멀리까지 손을 뻗어 나는 언덕 하나를 붙잡는다. 언덕은 손 안에서 부서져 구름이 된다. 구름 위에 비를 만드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있어 그 잎사귀를 흔들어 비를 내리고 높은 탑 위로 올라가 나는 멀리 돌들을 나르는 강물을 본다. 그리고 그 너머 먼 곳에도 강이 있어 더욱 많은 돌들을 나르고 그 돌들이 밀려가 내 눈이 가닿지 않는 그 어디에서 한 도시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룬다 해도 소나무 숲과 길이 있는 곳, 그곳에 나의 9월이 있다. 9월의 그 이틀이 지난 다음 그 나라에서 날아온 이상한 새들이 내 가슴에 둥지를 튼다고 해도 그 9월의 이틀 다음 새로운 태양이 빛나고 빙하시대와 짐승들이 춤추며 밀려온다 해도 나는 소나무 숲이 감춘 그 오솔길 비 내리는 9월의 이틀을 본다. 류시화님의 9월의 이틀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가을의 시작인 계절이 왔네요. 운동 가는 새벽길, 이젠 제법 어둠이 내려앉은 요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아내도 아버지도 떠나보낸 왕룽의 쓸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지 13부 20화,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집에서 있었던 결혼식 피로연과 장례식 때문에 너무나 바빴던 나머지 그동안 줄곧 왕룽은 수학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지만 어느 날 칭이 그에게로 와서 말했다. 이제는 기쁨과 슬픔이 다 지나갔으니까 농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서 얘기해요. 왕룽이 대답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을 묻는 것 이외에는 요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별로 못했으니까요. 얘기를 하는 왕룽을 존중하는 뜻에서 칭은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킨 다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이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직 여름도 아니어서 이런 일이 닥치기에는 아직 이른 철인데도 물이 땅 위로 배는 중이에요. 금년에는 여태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홍수가 심하겠어요. 하지만 왕룽이 꿋꿋하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저 영감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내려준 적이 없어. 향을 피우거나 안 피우거나 간에 변함없이 나쁜 일만 닥치니까 우리 논밭이나 둘러보러 나가지. 몸을 일으키며 그가 말했다. 그런데 칭은 겁이 많고 소심한 남자여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닥치더라도 왕룽처럼 하늘에 대해서 감히 심한 소리를 하지는 못했다. 그는 하늘의 뜻이니까 라고만 얘기하고는 홍수나 가뭄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왕룽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곳저곳 그의 땅을 나가서 둘러보았고 칭의 얘기가 사실임을 알았다. 그가 황씨댁의 노 대감으로부터 사들인 해자와 수로에 인접한 모든 전답이 밑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물에 젖어 질퍽해져서
그 땅의 좋은 밀이 병들어 빛깔이 누렇게 변했다. 해자 자체는 호수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수로들도 강으로 변해서 작은 소용돌이와 웅덩이를 이루며 빠른 속도로 흘러서 여름비가 아직 내리지도 않을 터였으니 금년에는 심한 홍수가 닥쳐 남녀노소 모두가 또다시 굶주리라는 짐작은 바보라도 쉽게 할 수가 있었다. 왕룡은 황급히 이곳저곳 그의 땅을 살펴보려고 뛰어다녔고 칭은 그림자처럼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갔으며 그들은 어느 땅에 벼를 심어도 좋고 어떤 땅은 모를 내기도 전에 물에 잠길 것인지 함께 따져보았다. 그리고 벌써 두 가지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수로들을 보고 왕룡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이제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물에 빠져 죽고 굶주리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영감님 혼자 좋아하겠구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말을 듣고 칭이 벌벌 떨면서 말했다. 그렇기는 해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주인님. 하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왕룡은 조심성이 없어졌고 제멋대로 화를 내고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걸어가 그의 땅으로 범람하는 물과 농사가 잘된 논밭을 뒤엎어버릴 물을 생각했다. 그러자 왕룡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 북쪽에 있는 강의 둑이 터졌는데 가장 먼 곳의 둑부터 먼저 터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 돈을 모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강물이 넘치지 않게 막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모두 힘 닿는 대로 돈을 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돈을 방금 부임해 온 신임 현령에게 기탁했다. 헌데 이 현령이라는 자는 가난한 남자여서 평생 그토록 많은 돈을 구경한 적도 없었고 그의 가문에서 재산을 좀 긁어 모을 수 있도록 아들에게 이 관직을 돈으로 사주려고 가진 돈과 빌려온 돈을 몽땅 집어넣은 아버지 덕택에 겨우 지금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었다. 약속대로 둑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둑이 터지자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현량의 집으로 몰려갔다. 은하 3,000냥에 달하는 돈을 자기 집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현령은 피신해서 몸을 숨겼다. 그리고 평민들이 그의 집으로 아우성을 치며 몰려들어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죽음이 눈앞에 닥쳤음을 깨닫고 현령은 도망쳐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의 분노가 풀렸다. 하지만 어쨌든 돈은 없어졌고 또 다른 곳에서 강물에 둑이 터지고 그 정도도 비좁다는 듯 또 다른 곳이 터져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에 도대체 둑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흙으로 쌓은 벽들이 휩쓸려 내려갔다. 강물이 불어 모든 훌륭한 농토 위로 바다처럼 굽이쳐 흘렀으며 밀과 어린 벼가 바다 밑바닥으로 파묻혔다. 하나씩 하나씩 마을들이 섬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문간에서 두자 안까지 물이 다가오자 탁자와 침대를 함께 묶어 그 위에다 집에 문짝을 얹어 뗏목을 만들고는 그 뗏목 위에다 이부자리와 옷과 아녀자들을 잔뜩 쌓아 올렸다. 그리고 물이 불어 흙집으로 들어와 벽들이 풀어져 터져나가 물속으로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고는 마치 가뭄에 시달린 끝 이기기라도 하듯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날이면 날마다 비가 내렸다. 왕룡은 문간에 앉아 높고 환히 터진 언덕 위에 세운 그의 집에서 아직 상당히 멀리 떨어진 물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물이 그의 땅을 뒤덮는 것을 보았고 혹시 새로 만든 묘지들이 물에 잠기지 않나 지켜보았다. 그러나 누런 흙탕물은 굶주린 듯 죽은 자들의 주변에서 찰싹거리기는 해도 무덤을 삼키지는 않았다. 그 해는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했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를 골았으며 또다시 그들에게 닥쳐온 재난에 분노했다. 어떤 사람들은 남방으로 내려갔고 대담하고 분노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시골 어디에서나 창궐하는 도둑대에 가담했다. 이 도둑들이 읍내까지도 넘보려고 하자 읍내 사람들은 서쪽 수문이라고 부르는 작은 대문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성문을 계속해서 잠가두었고 그 작은 문조차도 병사들이 경비하고 밤에는 역시 닫아두었다. 그리고
도둑이 된 사람들과 전에 왕룽도 늙은 아버지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듯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구걸을 하러 남방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외에도 늙고 지치고 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층처럼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굶주리면서 높은 지대에서 찾을 수 있는 풀과 잎사귀를 뜯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땅과 물에서 죽어갔다. 그러자 왕눈은 겨울에 자랄 밀을 심어야 할 때가 되어도 물이 빠지지 않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수확을 못할 터여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이 지역에 닥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방과 돈이나 음식의 씀씀이를 잘 관리했고, 올해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읍내에서 날마다 고기를 사오려고 덤비는 토추행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홍수가 나니 그의 집과 읍내 사이에 물이 차서 왕릉의 얘기가 없이는 배를 내지 못하도록 해놓았으므로 토치인은 아무리 목된 역소를 퍼부어도 칭이 말을 안 듣고 왕릉의 지시를 따랐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시장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드디어 그는 마음이 놓였다. 겨울이 닥친 다음에 왕릉은 그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날마다 그는 며느리에게 그날 집에서 필요한 식량을 계산해 내주었고, 칭에게는 일꾼들에게 먹일 것을 내주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먹여 살리자니 속이 너무 상해서 결국 추운 겨울이 닥치고 물이 얼어붙은 다음에 그는 일꾼들에게 남쪽으로 가서 봄이 되어 왕릉에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구걸이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살라고 명령했다. 레나에게만 남모르게 설탕과 기름을 주었는데 그녀는 고생의 길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년 정초에도 그들은 농장에서 잡은 돼지와 그들이 호수에서 스스로 잡은 물고기만 먹었다. 이제 왕릉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고 있기는 해도 그들이 잠을 자는 방의 벽 속에 은화를 듬뿍 숨겨놓았고, 가장 가까운 밭 물 밑바닥에 묻어놓은 항아리 속에도 상당한 은화와 심지어는 약간의 금화까지 숨겨놓았으며, 대나무 숲 땅에도 좀 숨겨놓았는가 하면 작년에 수확해서 시장에 팔지 않은 곡식도 있어서 그의 집에서는 아무도 굶어 죽을 위험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굶주렸다. 그는 언젠가 큰 집의 대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울부짖던 외침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에게는 자신이 먹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그를 무척 미워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대문을 잠가두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들여오지 못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대문을 잠근다 해도 작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도둑들이 성행하는 이런 무법천지에서 자기가 무사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 작은 아버지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도둑을 막고 식량과 돈과 집안 여자들을 약탈당했으리라는 사실을 왕릉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와 작은 어머니에게 예우를 갖추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차를 마셨고 식사 때 그릇에다 처음 젓가락을 담갔다. 이제 그들 세 사람은 왕릉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훤히 알고는 점점 오만해져서 여러 가지 요구도 내세웠으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리고 안채에서 먹고 했던 별미 음식이 아쉬웠기 때문에 특히 못마땅히 했던 작은 어머니가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들 세 사람은 왕릉에게 불평했다. 이제 왕릉은 비록 작은 아버지 자신이 늙고 게을러지고 무관심해져서 홀로 내버려둔다 해도 구태여 불평할 생각조차 없을 텐데, 젊은이인 그의 아들과 작은 어머니가 노인을 못살게 군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 문간에 서 있다가 왕릉은 그들 두 사람이 노인을 부추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는 돈과 식량이 있으니 우리 그로부터 은하를 내놓으라고 하자니까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이 붉은 수염대로 부두목 차려 있으니까 당신이 그의 작은 아버지고 그의 아버지 동생만 아니었다면 습격을 받고 강탈을 당해 이 집이 폐허만 남았을 게 뻔한데 지금 그를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니까. 몰래 그곳에 서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왕릉은 어찌나 화가 났는지 피가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침묵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다.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튿날 작은아버지가 그에게로 와서 그래 우리 조카야 내 마누라가 누더기 차림이라 옷이 새로 한 벌 필요하고 말이지 나도 담배를 좀 사야 할 테니까 은하 한우 그만다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몰래 이를 악물면서 허리춤에서 은하 5냥을 꺼내 노인에게 주었는데 돈이 궁색했던 옛날에도 은화를 내주기가 이토록 아까웠던 적이 전혀 없었던 기분이었다. 그러고는 이틀도 가기 전에 작은아버지가 자꾸만 은하를 달라고 그에게 찾아왔고 마침내 왕눈이 소리쳤다. 아니 그러다가는 머지않아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고요.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무관심하게 말했다. 넌 하늘이 돕고 있어. 너보다 덜 부자인 사람들도 불에 타버린 그들의 집 대들보에 목이 매달려 죽어 있단 말이지. 이 말을 듣고 왕눈은 몸에서 식은땀이 돋아 아무 말도 없이 은하를 내주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고기를 못 먹고 살아가더라도 그들 3사람은 고기를 먹어야만 했고 비록 왕눈 자신은 별로 담배 맛을 보지 못하더라도 작은아버지는 쉬지 않고 담뱃대를 버끈거렸다. 이제 왕눈의 맏아들은 그의 결혼 생활에 열중해서 지금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당숙의 눈초리로부터 아내를 지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알지도 못했다. 왕눈의 아들은 저녁이 되어 다른 남자와 아버지가 모습을 감춘 다음이 아니면 아내가 그들의 방에 거의 드나들지도 못하게 했으며 낮에는 방에 처박혀 지내게 했다. 하지만 3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알고는 워낙 성미가 급했던 그는 화가 나서 말했다. 그래요. 만일 아버님 손자들 낳아줄 제 내자하고 이 아들보다도 그 호랑이 같은 3사람이 더 계신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린 차라리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왕눈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숨김없이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난 그 3사람을 세상 무엇보다도 미워서 좋은 방법만 있다면 당장 그 방법을 따르겠어.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난폭한 도둑떼의 두목급이어서 내가 그를 먹여 살리고 비위를 잘 맞추면 우리가 안전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마음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듣고 맏아들은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버지를 노려보았고 얼마 동안 생각해 보더니 더욱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럼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어느 날 밤에 우리가 그들을 몽땅 물에 밀어넣기로 합시다. 뚱뚱하고 물컹물컹 무기력한 여자는 칭히 밀어넣을 수 있을 거고 항상 제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끼 짝이 없는 당숙은 제가 밀어버리고 아버지가 영감을 밀어넣으세요. 하지만 왕눈은 살생을 참아 할 수가 없었고 소보다는 작은아버지를 더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증오를 하면서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으므로 아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비록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내 아버지의 동생을 밀어넣고 싶지는 않아. 만일 다른 도둑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또 만일 작은아버지가 살아서 안전하게 도망쳤다가는 우린 돈이 좀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처지가 되어 이런 시기가 닥치게 하면 위험에 처할 거야. 그러자 그들 2사람은 입을 다물었고 저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얘기가 옳아서 그런 문제로 죽음을 무릅쓰기는 너무 심한 처사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왕눈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 집에 두어도 해를 끼치자고 못마땅한 짓도 못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마술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러자 젊은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신 셈이네요. 우린 그들에게 아편을 피우라고 사주고 또 사줘서 부잣집 사람들처럼 실컷 피우게 해주죠. 나는 다시 당숙과 친한 체하며 아편을 피울 수 있는 읍내의 찻집으로 그를 깨어 데리고 가서 종조부 내애한테도 사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런 생각이 스스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였는지 왕눈은 자신이 없었다. 아편은 비치만큼 귀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당한다면 비치보다 앞으로 돈이 더 들 거예요. 젊은이가 따졌다. 거기다가 그들이 오만한 꼴을 봐야 하고 당숙이 제 아내한테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젠 지겹다고요. 그러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왕눈은 얼른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그 계획이 언젠가 실천으로 옮겨졌을지 어쩔지 모를 일이었고 어쩌면 물이 빠질 때까지 그럭저럭 지냈을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의 산책 반지기 소풍입니다. 제인 밀러의 Here's Your Perfect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건이라 왕릉의 작은아버지 아들이 핏줄로 보면 5천간이고 여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왕릉의 둘째 딸에게 흑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왕릉의 둘째 딸은 굉장히 예쁜 계집아이로 자라서 상인이 된 둘째 아들을 닮았지만 자그마하고 앙증맞았으며 오빠처럼 피부가 누렇지도 않았다. 그녀의 피부는 편도의 꽃처럼 하얗고 맑았으며 자그마하고 낮은 코에 얇은 입술이 빨갛고 발도 작았다. 어느 날 밤 혼자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지나가려니까 당숙이 그녀를 잡았다. 그가 험악하고 껴안고 손으로 젖가슴을 만지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왕릉이 밖으로 달려나가 그의 머리를 두들겨 팼지만 훔친 고기 한 조각을 물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개처럼 악착 같아서 왕릉은 딸을 잡아 뽑듯이 빼내야만 했다. 그러자 종재가 거세게 웃고는 말했다. 아이 뭐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저희는 종질녀잖아요. 종질녀하고 제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욕정으로 번득였고 왕릉이 투덜거리며 딸을 끌어당겨 제 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왕릉은 그날 밤 아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었고 젊은이가 심각하게 말했다. 우린 그 애를 읍내인의 약혼자의 집으로 보내야겠어요. 집안에 이 바람난 호랑이를 그냥 두었다가는 그 애를 무사히 처녀로 남겨둘 수 없을 테니까 상해류가 아무리 결혼시키기에는 좋지 않은 해라고 해도 우린 그 애를 보내야 합니다. 왕릉은 그대로 했다. 이튿날 읍내에 있는 상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말했다. 제 딸은 13살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결혼을 시킬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류가 주저하며 말했다. 저는 집안에 가족을 하나 새로 맞아들이기에는 충분한 만큼 금년에 이윤을 내지 못했어요. 헌데 왕릉은 차마 창피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재가 하나 있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런 말만 했다. 어미도 죽었고 얼굴이 예쁜 데다가 임신한 나이도 되었는데 제 집이 워낙 번잡한 곳이라 항상 그 애를 지켜볼 수도 없을 지경이어서 이 딸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애는 아무래도 사돈댁 식구가 될 아이니까 그의 처녀석을 이곳에서 지키도록 하게 하시고 결혼식은 좋으실 대로 아무 때나 올리시죠. 그러자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상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사정이 그러시다면 색시로 오라고 하시죠. 아내한테 제가 양해를 얻을 테니까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가 함께 기거하며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시고 다음 수학쯤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처리되자 왕릉은 무척 만족해서 집을 나섰다. 하지만 칭이 배를 가지고 기다리던 성문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릉은 담배와 아편을 파는 가게를 지나게 되자 안으로 들어가 저녁에 물통 담뱃대 넣어 피울 부스라기 연초를 조금 샀고 저머니 연초를 저울에다 다는 사이에 반쯤 마음이 안 내키기는 해도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아편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아편을 얼마나 받나요? 그리고 저머니 말했다. 요즘은 그걸 자판에 내놓고 팔다가는 법에 걸려서 우린 그렇게 팔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돈도 있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 이 뒤쪽방에서 달아주리리다. 한 동 중에 은하 한 양씩 내시오. 그러자 왕릉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작정하고 얼른 말했다. 여성 양치만 주시오. 둘째 딸을 보내고 나자 딸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어 왕릉이 어느 날 작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우되시니까 여기 담배보다 좀 좋은 걸 드리려고요. 그러자 그가 아편병을 열었더니 들쩍지근한 냄새가 나고 끈끈한 물건이 담겨 있었다. 왕릉의 작은 아버지가 그것을 집어 맡아보고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져 말했다. 아유, 이런 건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조금 피워보기는 했지만 별로 자주 즐기지는 못했지. 하지만 좋아하기는 퍽 좋아해.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왕릉이 대답했다. 이건 아버님이 늙으신 다음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셔서 언젠가 조금 사두었던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든 것이 오늘 어쩌다 눈에 띄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아우 되시는 분인데 나이가 저 얼마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 나보다 그분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피우고 싶으시거나 통증이 좀 느껴질 때면 피우도록 하세요. 냄새도 달콤한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피우는 물건이라서 왕룡의 작은아버지는 그것을 탐욕스럽게 집어들고 가서는 물부리를 사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편을 피워댔다. 그런 다음에 왕룡은 물부리를 여러 개 사다가 일부러 여기저기 내버려 두어 자기도 아편을 피우는 채 했지만 물부리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쓰지도 않고 그냥 놓아두기만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두 아들과 레나에게는 너무 비싼 물건이라는 핑계로 절대로 아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도 작은아버지 내외와 그들의 아들에게는 자꾸만 피우도록 부추겼다. 집안이 달콤한 연기 냄새로 가득했고 평화로 찾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었으므로 왕룡은 아편을 사느라고 쓰는 은화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제 겨울이 흘러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그의 땅 위를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던 무렵의 어느 날 맏아들이 그를 따라 나와서 왕룡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집안 먹여 살릴 입이 머지않아 하나 더 생기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손자의 입이겠지요. 그러자 왕룡이 이 말을 듣고 돌아서더니 두 손을 비비고 웃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웃고 칭에게 찾아가 읍내로 들어가 생선과 좋은 음식을 사오라고 시키고는 그것을 며느리에게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이걸 먹고 튼튼한 손자를 낳도록 해라. 그러고는 봄철 내내 이 아기의 탄생이 왕룡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쁜 동안에도 그는 손자를 생각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손자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리고 봄이 여름으로 접어들자 홍수 때문에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니면 무리를 지어 돌아왔다. 겨울 동안 지치고 기진맥진한 그들은 집이 서 있던 곳에 이제는 땅에 흠뻑 머금은 누런 흙탕물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그 진흙을 빚어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있었고 멍석을 가져다 지붕으로 덮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꾸러 왕룡을 찾아오자 돈이 얼마나 급한지를 환히 아는 그는 항상 땅을 꼭 담보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는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꾸어간 돈으로 그들은 물이 말라붙어 기름지고 비옥해진 땅에다 씨를 뿌렸고 더 이상 돈은 빌어 쓸 수 없는 처지이지만 소와 씨앗과 쟁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땅에다 농사를 짓기 위해 땅과 전답의 일부를 팔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꼭 필요로 했으므로 왕룡은 그런 땅을 싼 값으로 많이 사들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으며 씨앗과 쟁기와 소를 마련한 돈이 없을 때는 딸을 팔려고 했다. 그래서 부유하고 세도가 알고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고 알려진 왕룡에게 딸을 팔려고 찾아왔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와 아들들이 모두 결혼한 다음 태어날 다른 아이들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그는 5명의 계집종을 샀는데 12살쯤 된 2명은 발이 크고 튼튼했으며 그보다 나이가 어린 2명은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기로 했고 토치엔도 나이가 들고 둘째 딸도 보내버렸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따로 없었으므로 한 아이는 렌하의 몸종으로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7살쯤 되는 자그마하고 연약한 딸을 팔고 싶어 데리고 왔는데 왕룡은 너무 작고 약해서 처음에는 사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레나가 이 아이를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다른 아이는 못생긴 데다가 염소고기 냄새가 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저 아이는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리고 왕룡이 살펴보니 겁에 질린 눈이 예쁘고 가냘픈 몸매가 가련해서 레나의 기분을 맞춰주기도 할 겸 아이를 잘 먹이면 살이 붙으리란 생각에서 말했다. 그래 그것이 소망이라면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는 은화 20냥을 주고 그 아이를 샀고 그 아이는 안치에서 살며 레나가 자는 침대에 발치해서 잠을 잤다. 왕룡이 보기에는 이제 집안에 평화가 찾아들 것만 같았다. 물이 빠지고 여름이 되어 땅에 좋은 씨앗을 심을 때가 되자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땅을 모두 살펴보면서 그 밭들의 토질이 저마다 어떻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려면 무엇으로 바꿔 심어야 할지를 친과 의논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는 자기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어야 할 막내 아들에게 땅을 가르치려고 그를 데리고 다녔다.
아들은 머리를 떨구고 침울한 표정을 지은 채로 걸어다녀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므로 왕농은 아들이 얼마나 얘기를 경청하는지 또는 아예 듣지도 않는 것인지조차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래서 왕농은 아버지 뒤에서 말없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자 왕농은 무척 흐뭇해서 집으로 돌아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난 이제 더 이상 젊지도 않고 밭일을 시킬 일꾼들과 아들들도 있는데다가 집안이 화평하니까 내 손으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는 없겠어.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가면 화평한 곳도 아니었다. 비록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었고 비록 그들 모두의 시중을 들기에 충분할 만큼 계집 종들을 사들였고 비록 작은 아버지 내외에게 그들이 하루 종일 실컷 피울 아편을 주었지만 아직 평화로운 집안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종제와 맏아들 사이가 문제였다. 보아하니 맏아들은 당숙에 대한 증오나 당숙의 사악한 면에 대한 깊은 의심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젊었을 때 당숙이라는 이 남자가 온갖 못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급기야는 당숙이 집을 나서기 전에는 왕농의 아들은 찻집조차 걸음을 하지 않고 당숙을 감시하다가 그가 나간 다음에야 집을 나설 정도로 사태가 심해졌다. 그리고 그는 이 못된 인간이 계집 종들과 무슨 짓을 하는지도 의심하게 되었으며 레나가 날이 갈수록 더 늙고 뚱뚱해져서 음식과 술 이외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무엇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져 남자가 가까이 오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 왕릉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있던 터라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이 얼토당토 않은 일이기는 했지만 당숙이 안치에서 레나와 나쁜 짓을 한다고 의심했다. 그런데 왕릉이 들로 나갔다가 막내 아들과 집으로 들어서니까 맏아들이 아버지를 옆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저는 당숙이란 자가 계집 종들이 힐끔거리고 옷에 단추도 풀어놓은 채로 빈둥거리고 눈알만 희번득거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꼴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지금 뚱뚱해지고 나이를 먹은 렌하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는지 상상도 가지 않았으나 자기 자신도 언젠가 아버지의 여자인 그 주변에서 면들었던 생각을 하니 뱃속이 뒤집힐 정도로 너무나 한심하고 수치스러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당숙이 아버지 여자가 있는 안치에도 감히 기웃거린다 라는 사실은 차마 입 밖에 꺼낼 엄두가 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는 덮어두고 계집 종들 얘기만 했다. 물도 밭에서 빠져나갔고 대기도 습기가 없이 훈훈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기분이 좋았던 왕농은 뿌듯하고 무척 유쾌한 기분으로 돌아왔던 터라 집안에 이런 새로운 골칫거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반박했다. 아니 그래 한없이 그런 생각만 하는 걸 보니 넌 어리석은 녀석이로구나. 너는 네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할 정도가 된 모양인데 부모가 얻어준 아내를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물처럼 그렇게 싸고 돈다는 건 남자다운 일은 아니야. 마치 아내를 상처처럼 섞여 여발한 듯이 내세움을 사랑하는 건 남자의 도리에 어긋나. 그러자 젊은이는 마치 그가 무식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듯 올바르지 못한 그의 행실을 꾸짖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던 터였으므로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하는 얘기를 듣자 마음이 찔려 얼른 대답했다. 아니 제 아내를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 집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왕농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내 집에서 벌어지는 남녀간의 이 모든 걸칫거리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 나는 늙어서 피가 식어 드디어 욕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조금씩 평화를 즐기고 싶은데 이제는 자식들의 욕정과 질투에 또 시달려야만 되겠냐? 그리고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다시 소리쳤다. 아니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젊은이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노염이 가라앉기를 끈기 있게 충분히 기다렸다. 그것을 눈치챈 왕릉이 고함을 질렀다. 아니 그러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제서야 젊은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 이 집을 떠나 시내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인들처럼 시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린 종좁은 내외와 당숙을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 읍내로 가서 성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이 이 말을 하자 왕농은 씁쓸하게 짤막한 웃음을 짓고는 젊은이의 소망은 가치도 없고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무시하기로 했다. 이곳은 내 집이야. 탁자에 앉아 담뱃대를 그에게 끌어당기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야 이곳에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아. 이건 내 집이요. 내 땅이야. 이 땅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라 마찬가지로 모두 굶주렸을 거고 너도 학자랍시고 멋진 옷을 입고 느긋하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을 테지. 이 훌륭한 땅이 너를 농부의 자식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왕농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방에서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를 내며 오락가락했다. 비록 한편으로는 아들의 세련된 면면이 자랑스러워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비록 아들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아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가 겨우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집안이 대지 자체에 의존해서 살았음을 상상조차 못할 터여서 자랑스럽기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경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왕농은 거칠게 행동했으며 땅바닥에다 침을 뱉고 평범한 농부처럼 처신했다. 하지만 맏아들은 호락호락할 기세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했다. 하지만 저는 황씨댁에 쓰던 큰 집이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는 잡다한 천민들이 잔뜩 들어가 살지만 안채는 잠겨있어 조용하니까 우린 그 안채를 새내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아요. 아버지와 막내 아우는 밭일을 다니면 되고 저는 당숙이란 이 개같은 작작 때문에 속을 썩기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아버지를 선택하며 억지 눈물을 짜서 뺨 위로 흘리고 그 눈물을 닦지 않으며 다시 말했다. 그래요. 저는 훌륭한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노름도 하지 않고 아편도 피우지 않고 아버님 저한테 정해주신 여자에 만족하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 부탁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눈물이 왕농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씨댁의 큰 집 얘기를 아들이 했을 때는 확실히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언젠가 그가 그 큰 집으로 기어들어가다시피 찾아가서 문지기까지도 두려워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서 있었던 때를 왕농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고 왕농은 평생 그에게는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은 그 순간을 증오했다. 평생 동안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읍내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좀 낮은 신분이라고 여긴다는 의식을 지니고 살아왔으며 큰 집에 노마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의식이 위기로 변했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도 큰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늙은이가 올라앉아 농노처럼 서 있으리라고 명령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고 이제 나는 그곳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호출시킬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장면처럼 그의 머리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래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상을 하며 말없이 앉아 아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담뱃대에 담배를 재워 옆에 준비해놓은 부식깃으로 불을 붙이고는 담배를 피우며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래서 아들 때문도 종제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는 영원히 큰 집이었기 때문에 그는 황씨댁 집에서 살 수 있으라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가겠다는 말을 하거나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꼴을 보면 더욱 기분이 나빠졌으며 그를 철저히 감시해 보니까 그가 계집 종들에게 눈독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임을 알게 되어 왕눈이 투덜거렸다. 이제 난 이 새골 같은 개를 집안에도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는 작은 아버지를 살펴보고는 그가 아편을 피워 점점 몸이 야위고 피부도 아편에 절어 누렇게 떴으며 허리가 굽고 늙었으며 기침을 하면 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어머니를 살펴보니 그녀는 배추 같은 꼴에 걸핏하면 아편 물부리를 끌어당겨 빨고는 만족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별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서 왕눈이 바라던 바를
아편이 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작은 아버지 아들이 있었으니 결혼도 하지 않았고 욕정으로 사나운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이 남자는 나이를 먹은 두 사람이 그렇듯이 쉽게 아편에 굴복하여 욕정을 환상 속에서 풀어버리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가 낳을 애새끼들을 생각하니 그런 인간은 한 명으로도 실물이 날 지경이어서 왕농은 그를 집안에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여러 시간을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와서 읍내와 마을에 다시 질서가 잡히고 도둑들도 북서쪽 산악지역으로 물러갔으며 왕농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더 편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만 여겨졌던 그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빈둥거렸고 한낮에도 반쯤 벌거벗은 차림으로 한가하게 잡담이나 하품을 하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어느 날 곡물상에서 일하는 둘째 아들을 만나러 읍내로 나간 왕농이 물었다. 얘야, 내 둘째 아들아. 내 형이 읍내 큰 집 일부를 세낼 수 있으면 읍내로 이사를 나오자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째 아들은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다. 아직 몸짓이 작고 피부가 누렇고 눈이 교활하기는 했지만 곡물상의 다른 점원들이나 마찬가지로 매끄럽고 말끔해진 아들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면 저도 결혼해서 아내를 그 집에 두고 우리 모두 큰 가족을 이루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 수 있을 테니까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왕농에게는 다른 걱정거리들이 많았던 터이고 이 아들이 느긋한 젊은이가 되어 피도 식어서 아무런 욕정의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결혼시키려고 구태여 애를 쓰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둘째 아들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 좀 부끄럽게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 나도 네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이런저런 일 신경을 쓰다 보니 시간도 없었고 지난번 기근이 닥쳤을 때는 모든 잔치를 피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다시 먹고 살게 생겼으니 상관없지. 그리고 그는 어디서 색시를 구할지 마음속으로 혼자 궁리해 보았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했다. 그래요, 뭐 욕구를 느낄 때마다 계집을 사느라고 돈을 쓰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게 더 좋고 남자란 아들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렇다면 저도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에게처럼 저에게도 읍내에 사는 가문에서 아내를 구해주신다면 그 여자는 친정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따위 얘기만 한없이 하고 저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들어 화나게 할 테니까 그런 여자는 구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그만하면 미인인데다가 행실이 바르고 빈틈이 없는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왕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여겨져서 왕농은 아들이 돈을 모으는데 예민하고 똑똑하다는 점이 기뻤다. 그가 낳은 이 아들은 활달한 형의 곁에서 나약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칭얼거리고 우는 소리를 할 때 이외에는 어릴 적이나 청년 시절에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 못 되었으므로 별로 그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왕농은 가게로 들어가 혹시 누가 자식이 몇 명 있냐고 물으면 언제나 이 아들을 잊어버리고 얘 뭐 셋이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이제 그는 청년이 된 둘째 아들을 말끔하게 깎아 매끈하게 기름을 바른 머리칼과 작은 무늬를 박은 깨끗한 회색 비단 옷이 새삼스럽게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애도 내 아들이지.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그렇다면 넌 어떤 색시를 얻고 싶은 게냐? 그랬더니 젊은이는 벌써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저는 가난한 친척이 붙어있지 않은 마을의 훌륭한 지주 가문의 처녀로 지참금도 제법 가져와야 하고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미인도 아니고 요리를 잘해 부엌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쌀을 사더라도 꼭 맞아서 한 줌도 남기지 않고 옷감을 사면 마름질을 잘해서 헝겊 한 조각도 손바닥에 남지 않는 그런 여자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여자를 원해요. 자신의 친아들이긴 해도 그의 삶이 눈에 띄지도 않았던 이 젊은이의 얘기를 듣고 왕농은 더욱 놀랐다. 젊었던 시절 욕정에 사로잡혔던 그의 몸이나
마다들의 몸속에서는 이런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젊은 아들의 지혜에 감탄해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런 색시를 한번 찾아보겠다. 칭도 여러 마을에서 그런 여자를 찾아볼 게다. 아직도 웃으면서 곡물상을 나선 왕룽은 큰 집이 있는 거리로 내려가 도울 사자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냥 안으로 들어갔는데 앞쪽 마당들은 그가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 창녀를 찾으러 왔을 때 기억했던 그대로였다. 나무에 노들을 말리려고 널어놓았고 여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수다를 떨며 신발 바닥을 대느라고 기다란 바늘을 들락이고 있었고 마당의 돌바닥 위에서는 발가벗은 흑투성의 아이들이 뒹굴고 있었고 세도가가 없어진 다음 세도가의 집으로 몰려드는 천한 사람들의 악취가 어디에서나 풍겼다. 그리고 그는 창녀가 살던 곳의 문 쪽을 쳐다보았는데 문이 빠끔히 열린 안에서는 이제 다른 노인이 살았으므로 마음이 놓인 왕룽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왕농은 세도가 집안이 이곳에 살았던 시절이었다면 자신도 이 천하 사람들과 같은 족속이었을 것이고 세도가 집안에 대한 반감으로 반쯤은 미워하면서도 반쯤은 두려워했으리라.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땅이 있었고 은하와 금하도 안전하게 숨겨두었으며 사방에서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고 그들을 추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코를 치켜들고 조금씩만 숨을 쉬면서 그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비켜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큰 집에 속한다는 듯 그들을 경멸하고 적으로 여겼다.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한가한 호기심 때문이기는 했지만 그는 마당들을 지나 안쪽으로 갔다. 더 안으로 들어가니 어느 마당으로 통하는 대문이 잠겨 있었고 그 옆에서 늙은 여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그녀는 문지기였던 남자의 곰보 마누라였다. 깜짝 놀란 왕룽이 찬찬히 보니까 우람한 중년 여자였다고 기억되었던 그녀는 이제 앙상하게 야위고 주름투성이었으며 머리는 하얀 백발에 누런 이빨이 긍댕거려 겨우 턱뼈에 매달린 몰골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한참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첫 아들을 안고 젊어서 이곳을 찾아왔던 이후로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평생 처음으로 왕룽은 자신이 어느새 늙어가고 있음을 의식했다. 일어나서 나를 대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오. 늙은 여자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눈을 껌뻑이고 말라붙은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안채를 통째로 세들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러자 왕룽이 불쑥 말했다. 글쎄요, 이것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가 통째로 새를 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뒤따라 들어갔는데 그는 여자를 따라서 환히 기억하고 있는 길로 들어갔다. 그곳 마당은 조용했고 그가 바구니를 맡겼던 작은 방이 있고 기다란 난간은 여전히 섬세하고 빨간 오치를 한 기둥이 떠받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대청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 집의 계집종과 결혼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던 까마득한 옛날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그곳 그의 눈앞에는 연약해서 남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몸을 은빛 공단으로 감싸고 노음 아님이 앉았던 커다랗고 조각을 한 상단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衝動에 사로잡혀 그는 앞으로 나아가 노마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고는 어떤 위험을 느낀 그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을 껌뻑거리며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노파의 멍청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줄곧 갈망했던 어떤 만족감이 그의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고 그는 속으로 탁자를 치며 불쑥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쓰겠어. 이 무렵에 왕농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면 정신없이 서둘러 실천에 옮기고는 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자 그는 일을 어서 끝내고 오후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한가하게 기우는 해를 구경하고 그의 땅을 산책한 다음 잠을 조금 자고 싶어 늘 성급하게 서둘렀다. 그래서 그는 큰아들에게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얘기해주고는 뒷일을 맡아 처리하라고 지시한 다음 사람을 보내 둘째 아들을 불러와서 이사를 돕게 했다. 준비가 끝난 날 처음에는 레나와 토치엔과
그들의 종들과 소유물, 다음에는 왕릉의 맏아들과 그들의 하인과 계집 종들이 이사를 했다. 하지만 왕릉 자신은 당장 거처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고 막내 아들과 함께 뒤에 남았다. 그가 태어난 땅을 막상 떠나야 할 순간이 닥치자 그는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훌쩍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촉하는 아들들한테 말했다. 글쎄, 그렇다면 나 혼자서 쓸 처소를 마련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가겠다. 그곳은 내 손자가 태어나기 전날 가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나는 내 땅으로 언제더라도 돌아오겠어. 그들이 또 재촉하자 그가 말했다. 글쎄, 가엾은 바보가 문제야. 그 애를 내가 데리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애가 제대로 밥이나 먹는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꼭 데리고 가야 되겠어. 이 말을 왕릉이 한 이유는 맏며느리를 꾸짖으려는 뜻에서였는데 그녀는 가엾은 백치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질색을 하며 역겨워하고 기겁을 해서 말했다. 저런 아이는 아예 살아있어서도 안 돼요. 저희를 쳐다보기만 해도 내 뱃속의 아이한테 해가 될 것 같다고요. 왕릉의 맏아들은 아내가 백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왕릉은 꾸짖는 것이 후회가 되어 상냥하게 말했다.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칭이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더 편할 테니까 둘째 아들과 짝을 지어줄 셋이가 나타난 다음에 나도 이사를 하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설득을 포기했다. 그러자 집에는 왕릉과 막내 아들과 백치 이외에는 작은아버지 내외와 그들의 아들과 친과 일꾼들만 남았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내외의 아들이 레나가 기가드 안채를 거처로 옮겨 그들의 집이라는 듯 차지해버렸지만 작은아버지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던 왕릉은 그 게으름뱅이 노인이 죽고 나면 그 세대에 대한 왕릉의 의무는 끝나는 셈이고 또 혹시 종제가 말을 잘 안 듣는 날에는 집에서 내쫓는다고 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여서 작은아버지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자 칭이 일꾼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들어왔으며 왕릉과 그의 아들과 백치는 가운데 방에서 기거했고 왕릉은 그들이 부릴 하인으로 튼튼한 여자를 한 사람 고용했다. 대지 13부 20화입니다. 드디어 왕릉이 황씨 집을 새들어서 들어가는 대목이었는데요. 왕릉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대청마루를 지나 머리를 조아리며 그리고 아내를 만났던 그때의 그 시간들을 되새겨보는 장면에서 저도 지나갔던 대목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상상을 하고 또 생각하는 영상이 머릿속을 그려진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마치 제가 그 대청마루 밑에 그리고 그 넓은 마당에 머리를 조아리며 따가운 햇살 아래 있었던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라는 음악을 들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